KF-21 전투기 안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면 어떤 작전상 이점이 있나요? 이게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근데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 KF-21의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는 완성이 2040년입니다. 이게 한국형 엔진을 탑재를 합니다. 순수 국산은 아니고 미국과 공동개발 형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이제 그게 공동개발 형식으로 또 이어질 거예요. 엔진도 지금은 이제 그냥 면허 생산이에요. 컴포넌트 도입해서 아주 제대로 조립하는, 그래서 납품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아주 핵심 한두 가지 빼고는 국내에서 어떤 도면을 받아다가 이제 생산하는, 이게 이제 스웨덴 사브사의 전투기 발전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사브사 전투기들은 나중에 그 장착된 엔진을 미국식의 그 제식 기어를 안 달고 자국산 그 기어를 달거든요. 그런 단계로 저는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그 혼합된 미국과 공동 개발의 어떤 한국형 엔진은 장착한 전투기는 2040년부터 서둘러서 양산이 될 것이고, 이 스텔스 전투기죠, 그게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고, 이게 이제 내부 수납 이 핵심이 되는 거죠. 무장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공간을 이제 뭐 되게 흔하게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 무지막지하게 무슨 뭐 미국 게 더 달고 뭐 아니면 중국제가 더 많이 단다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가로 세로 뭐 다 이렇게 센티미터 재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한계가, 내부 수납은 한계가 있었고, 그게 과거 역사상으로 전투기 발전사를 보시면, 특히 미국 전투기 발전사를 보시면은 이미 1950년대 초중반에 미국은 내부 수납창, 미사일의 내부 수납창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F-102 요격기, F-106 요격기. 이게 내부 수납창이었거든. 그리고 F-102 보시면은 F-101이나 앞에 러시아가 자랑 삼아 하는 앞에 적외선 추적 그 공 같은 게 이미 장착이 그 옛날부터 돼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이걸 선을 보이고, 그거를 바라본 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대만 시절에 그거를 착용해서 지금 프랭커 미그 19에 이제 그게 들어가고, 저기 다 옛날에 있었는데 뭐 지금 마치 뭐 러시아가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다음에 내부 수납창은 F-102, 106, 그다음에 F-105 썬더치프도 또 내부 폭탄책이 폭격기처럼 있었는데, 그럼 걔들이 뭐 스텔스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존에 미국의 센츄리 시리즈에는 이미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내부 수납창에 대해서 뭐 이게 커요, 저게 커요. 그래봤자 뭐 F-20이나 35보다 뭐 몇 발 더 싣는다. 그리고 이게 공중에서 무조건 오랜 시간, 장시간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일격을 가한 다음에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스텔스 전투기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는 숫자는 뭐 한두 발 더 싣는다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ADD에서 이걸 개발해서 LIG 넥슨에 생산 좀 잘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위 핀이라고 하죠. 길이가 짧아진 거를 과연 짧은 시간 내에, 현재 2025년 11월인데 2035년대는 실용 배치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제대로 완성품이 10년 후에는 나오겠느냐가 중요한 거지,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그거를 KF-12 블록 3 전투기에 내공 장착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완성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죠. 뭐 몇 발 더 넣어요. 중국이 뭐 맨날 숫자 노린 거, 매니아, 그 아주 원천적인 매니아 스타일, 숫자 노름하는 거. 저는 뭐 좀 그런 건 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걸 아는데 숫자가 몇 센치고 가로,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밝히던 시절은 온라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시절 때 이 글로 쳐가지고 할 때 고수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을 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매니아들이 아니더라고.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수시로 시간 날 때 보시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쉽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아주 간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숫자를 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 같으면은 다 적어봐서 읽어야 돼요. 그냥 적어서. 100kg 이하 초소형 드론을 KF-21이나 무인기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술이 전투력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번 2025년 그 서울 아덱스, 정확히는 이제 일산 킨텍스 아덱스에서는 이런 그 유무의 복합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뭐 특히 이제 LIG 넥슨보다는 LIG 넥슨은 이제 30종의 미사일이 이제 있었고, 카이에서 구체화된 거를 이제 이렇게 결합된 거를 모형을 보여줬는데, 이 어떤 그 업체 입장, 방산 업체 입장들이 수출은 별개로 카이의 대표이사께서 아직 선임이 안 됐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도 안 됐고, 대한항공은 최근에 전자전기 따고 블랙호크 사업도 따고 해서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 그냥 거기다. 그리고 뭐 2월달 드론 쇼라든지 부산 그 드론 코리아 그 전에 뭐 또 전시회 때 어떤 그 모형이 있죠. 그게 뭐 협업체 전투기라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거기다 띄워봐야죠. 띄우는 거를 공개해서 자랑을 해야지. 뭐 지상에 뭐 모컷 같은 거 뭐 만들었다고 맨날 무슨 뭐 매니아들 통해서 자랑하는데 재미없어요.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10월 서울 아덱스 이번에 지나갔지만은 거기서 뭐 F-50이나 KF-21하고 일단 단순 비행을 좀 한번 시켜보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 이렇게. 그거 상당한 뉴스였거든. 근데 그거는 못하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지상 이렇게 전시장에 카페트 깐 상태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협업체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업체는 뭐 요만한 것도 갖다 쫙 나열하고, 공군 부스가 또 요만한 거 쫙 나열하고.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이거를 돈을 투자하고 기술 투자해서 빨리 완성하는 건 역시 미국.
지금 뭐 YFQ 뭐 40인가 44 두 가지 지금 비행을 이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안두린인가 그 회사 거. 이제서야 그것도 이제 그건 티스푼은 아니고 첫 삽을 뜬 거 이제 첫 삽. 미국조차도.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서 숨어서 이제 몰래 하는 게 중국이고 그 정도.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한 10년 걸려야만 작전 비행을 나가가지고 뭐 남중국해에서 뭐 무인 비행처 같이 비행을 하더라. 뭐 그게 뉴스가 나오려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뭐 교란을 받았다. 뭐 레이더가 뭐 파괴가 될 뻔했다. 레이더 시설이. 그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우리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투자할 돈도 이제 그 R&D 비용도 그렇고 기술도 다 모여야 되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부족해요. 그 분야에. 왜냐면 미사일 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이런 유무에 복합치 않은 엔지니어 있고 그냥 하드웨어 장비하는 데가 있고 뭐 엔티 드론 이게 쫙 뭐 가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들이 모자란 거 지금. LG 넥슨이 대표적으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가서 좀 했다가 여기 가서 좀 했다가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근본적으로 R&D 비용의 어떤 국가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에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이과, 흔하게 얘기하는 이공계 이쪽 부분은 어떤 메리트를 줘서 이걸 확보를 할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인력들은 세대가 저 나이를 비교해서 뭐 바로 10년 전 세대들, 뭐 10년 좀 더 젊은 주류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뭐 20대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입이 되고 있나.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인력 문제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현실화되고 실천을 하려면. 미그 29 SMT처럼 동체 상부에 연료를 추가로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KF-21에 적용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제가 이거를 참 이 질문을 내가 접하면서 도대체 이놈의 유튜브 분야에서 누가 매니아 발상으로서 왜 이런 진짜 관련이 없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뭐 아무리 그 우리가 소재가 없다 하더니 뭐 아니 그 이제 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F-16에 뭐 이렇게 날개 뭐 그거 뭐 F-15 옆구리 그 이전에 1970년대 미 해병대가 도입한 A4M 스카이호크로 공격기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거의 55년 전이죠. 그거를 보면은 낙타 등 같은 그걸 갖다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등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었죠. 그게 연료 탱크다. 아니면 전자장비 수납보다 증가한 거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항속고리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F-16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깨뽕 있지 않습니까? 어깨뽕. 그리고 이제 F-15는 역주했죠. F-15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F-16 그래가지고 아니 그 기동성을 최우선을 만든 전투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나. 근데 그게 도입 국가에 따라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나라에 따라서 이제 항속고리 문제가 있으니까 지상 공격을 더 우선시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리아 공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백화역에서 이제 제압을 하는 상태에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의 전력을 이제 나눠가지고 F-15는 넌 공주정만 해라. F-16은 이제 들어가서 폭격해야 된다. 지금 이제 예멘, 후티 반군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이란 뭐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항속고리 따지면 이제 F-15하고 F-35 중심으로 했겠죠. 16은 이제 그 전까지 뭐 투입이 되거나. 그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이게 뭐 KF-15를 적용한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는 공중급 위기를 더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미군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은밀하게 어디 침공을 하거나 파괴를 하는 그런 넓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중심이 짧잖아요. 한반도에서. 그 오히려 스텔스 전투기를 F-35 그다음에 블록 3죠. KF-11에 이거를 더 도입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어깨뽕 이런 아주 뭐 좀 지역적인 발상을 했다는 게 정말 프라모델 매니아가 존재하는구나. 프라모델 매니아. 저는 그렇게 좀 격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F-21 블록2까지만 개발하고 차세대 KF-SX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상의 나래를 하도 이쪽 분야가 말할 게 없잖아요. 말할 게 없으니까 별별 그 비현실적 얘기를 해서 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아는데 하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면은 뭐 KF-SX 이게 뭐 일본 전투기 뭐 요정 전투기 뭐야 진짜 이거 뭐 그 자기들 세대 내 10년 밑에 세대들이 얘기하던 그 연상을 시켰어요 저한테는 그 제목부터가 발상 자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블록 3가 2040년대 완성되면은 그거 우리가 최대한 점수를 주면은 거기에 이제 뭐 AI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초보적인 어떤 그 기능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지금보다 이제 10년 후고 또 15년 후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게 이제 소위 6이라는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5.5, 또 후하게 주면 5.8,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6세대가 하루아침에 그게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그 전투기 개발 기술이라든지 다 차근차근 왔어요. KT-1부터 TOC, FAOC 하루아침에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이제 그제서야 수출 욕심에 블록 20이 나왔잖아요. 지금 완성됐어요? 인테그레이션 됐어요? 그다음에 KF-11 지금 시점 배치 됐나요? 제가 8월 20일 날 보고 온 거는 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서둘러서 뭐 열심히 더 빨리 만드는 실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이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어떤 행정 서류에 사인하는 걸 해요, 6월 달에.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엔 9월 달에 와서는 이제 뭐 정부 행사로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2020년 9월 달에 야, 실전 배치 이제 합니다 하면서 한 4대 정도 모아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천 기지라든지 공항에서 4대가 연속으로 떠가지고 뭐 강릉 18전투병단에 보내는 거 그런 세레머니 행사를 할 수 있겠죠. 4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거의 도착해서 승무원들 뭐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고 훈련 나름대로 그 전투기 또 훈련도 받으려면은 뭐 예천비행단에 또 추가로 뭐 복자위가 뭐 2대 3대 들어갈 수 있고 내년 말까지. 그러면 그게 소위 영어로 얘기하는 미국 애들이 흔하게 잘난 척하면서 영어를 외우라고 하는 식의 IOC 초도 운영 능력이고 또 그들이 맨날 우리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FOC 풀 완전한 운영 능력. 그 과정이 보통 미국의 전투기 기준하면은 항공기들 군용기 보면 시간이 더 길더라고. IOC에서 FOC 넘어가는. 그래서 다 이게 현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뭐 그냥 유튜브에서 떠들면 다 금방 다 있고 막 미사일 다 발사할 수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 저도 뭐 이 바닥에서 이 분야에서 그거 하루하루 기다리고 1년, 2년, 10년 기다려 보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맨날 제가 뭐 시간 타령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기까지. 과거의 뭐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독도함을 처음 이제 접했어요. 건조식을 하는 날 한진중공업에 그 도크를 갔는데 그게 2005년,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관심 없습니다. 저도 항공모함이 아니니까. 그리고 헬기 모함으로써 제대로 기능도 발휘 못하고 그 질타를 받은 대로. 그래서 그런 걸 과거를 보면은 뭐 무기체계라는 세계가 기다렸다가 실망하고 뭐 또 새로운 분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서 정립시켜야 되고 개발하고 또 시간 가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무기체계 세계는. 그래서 지금 뭐 6세대 얘기하는 건 너무 일러요. 그건 미국이 이제서 협업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뭐 F-47이니 뭐 중국이 좀 보여주는 거 자세히 보시면요. 오히려 30년을 이제 전 지나왔으니까 이 분야에서 디자인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맨날 뭐 남의 거 갖다 베껴. 물론 내부 시스템이야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서 갖다 연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미국의 X-36 그다음에 FB-22 그 캐년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거 그거 똑같네 디자인이 외형이 근데 그걸 비행을 시켰다는 거네 미국이 갖다 저기 검토하다가 아니면 20년 전 검토하다가 버린 그 디자인들 어디서 봤나 했더니 뒤져보니까 이미 미국에 이미 이걸 확인하고서 채택 안 한 것들 그걸 주소다가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부 시스템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게 최신 전투기로서 등장할지는 근데 디자인부터가 그렇게 아주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아주 뭐 독창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는 뒤져보시면 나와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출발점은 면밀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국의 지금 뭐 제2 시리즈 얘기하는데 뭐 제250이나 과연 그게 제대로 실용화 되나 얼만큼 되나 그럼 뭐 반대로 미국이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은 놀고 있습니까? 일본은 놀고 있고 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놀고 있어요. 상대적 맨날 언론사들 그 잘못된 게 맨날 겁만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한 특정 국가가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뭐 우린 다 망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뭐 이 반대로 이 서방식 국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머리가 모자라서 놀고 있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계속 잡아가면서 좁히고 잡아가면서 또 나오면 또 좁히고 올라가고 그게 이쪽에 어떤 역사였잖아요. 쭉 흘러온 게 냉전 시절부터 1947년도 본격적으로 냉전 시작한 이래로 중간에 탈냉전이 있어서 좀 행복한 적이 있었지만 대테러 전쟁이 끼어들었고 무역도 원활하게 해먹었죠. 30년간 서로가 뜯어먹었죠. 서로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야 무역 끝내 더 이상 하지 마 다시 줄 다시 서 지금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흘러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반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거, 어떤 군비 경쟁, 기술 개발, 전투기 중심으로 뭐 미사일하고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못하니까 대신 들었을 게 중국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만 바뀐 거예요, 선수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역사는 이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세부 상황은 좀 틀리더라도. 그래서 역사인식을 군사 무기 역사인식을 좀 엄밀하게 가질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보호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이 실제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기준으로 뉴스에 떴어요. F-47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수출을 하려고도 한다. 그래서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되면은 지금 F-35 도입하고 지금 별도로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를 도모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급한 대로 6세대를 수출 버전에도 도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 개발은 이제 2040년부터예요. 그 블록3가 끝나자마자 양산 배치 들어가죠. 블록3가. 그러면 또 개발이 바로 들어가요. 다 돈이죠. R&D.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041년부터 우리도 독자적인 6세대는 개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갭을 그 전에 완성돼서 시점 배치 되기 전에 이제 미국산을 일정 부분 소량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언급을 했어요. 수출하겠다. KF-21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5.5세대나 6세대 전투기의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텔스 기능을 다 완비를 한 상태에서 내부 무장창,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지금의 레이더가 이제 초도 제품,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면밀히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미국의 F-35A가 레이더 이제 교체하는 것처럼 APG-82를 이제 뭐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처럼 그것도 교체할 소요가 이제 나올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엔진 문제는 이제 한국형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협업 전투기, 우리도 이제 착순을 했으니까 아주 초기 착순을 했기 때문에 전투기를 미끼 형식의 전투기를 거느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그게 이제 추세기 때문에 대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한적이나마 그거 기능을 심으려고 할 거예요. 이 블록 3에는 여러 가지 좀 기능이 합쳐지기 때문에 뭐 전자전기는 별도로 또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뭐 20, 30대 확보를 목표로. 그래서 지금하고 또 10년 후에는 달라지죠. 어떤 우리 국산 전투기 방향이 이제 또 발전되고 해서 뭐 5.5세대로 충분히 그때 가서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5.8세대 뭐 더 나가서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또 뭐 이 전투기가 5.9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점수, 이 점 단위 점수 주는 거는 뭐 얼마든지 뭐 용인이 되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기능이 다 추가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후하게 뭐 이렇게 숫자를 주는 게.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태와 관련해 군사 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이 군을 보내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우리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인가요? 우리가 일단은 뭐 여객기를 타고 가서 뭐 외교 이런 관계가 다 지속적으로 일단 범죄가 아닌 관계가 지속되는데 우리가 침공을 해야 되나? 해당되는 나라에 원조 지금 해주는 것도 있는데 뭐 ODA라고 그런 걸로 해서 압박을 가해서 그들의 경찰력을 좀 한국인들을 특별히 좀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재 기준 11월 달 기준으로는 다 정리가 됐어요. 뒤늦게나마. 물론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이제 인명이 희생이 되니까 그쪽에서 잡아서 우리한테 넘겼잖아. 그게 다 범죄자라잖아요. 그 60명 가까운 뭐 시위나 한 명이 다 구속됐잖아. 걔들이 범죄자라잖아요. 그게 피해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이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라별로 얘기를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거 공조해서 이 범죄를 최소화시키자. 앞으로 이게 일어나더라도 최소화, 좀 미미한 걸로 줄어들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이제 합의가 다 이끌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에이펙 지역을 떠나서 그럼 이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걸 걱정해야죠. 지금 군사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이들이 어디로 또 스며들어서 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또 사기짓을, 디지털 사기죠, 할 것인가? 그런 단계지 지금은 군사력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대, 지금 전쟁을 서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외교 관계가 잘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범죄 관련돼서 그 해당되는 캄보디아 국가가 신경을 안 써준 게 자기들 다른 뭐 속셈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를 이번에 정리한 거예요. 군사력 얘기하는 건 철진한 얘기입니다. 과거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유형의 작전을 캄보디아 영토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게 저도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 기억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역사인데, 그 엔테베 작전 이런 건 얘기할, 뭐, 이게 비유를 할 수 없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이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남베트남을. 그 직후에 있었던 게, 미국 선적의 그 화물선이 당시에 적화된 캄보디아군이 그 고속정, 초계정 가지고, 마야그에서 미국 선적의 화물선을 납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 정말, 베트남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버리고 나왔는데, 중국을 위해서,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포위망을 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자기 스스로 다 손을 뗀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자꾸 뭐 남베트남에서 뭐 패망했다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군사력 의지가 있었으면 북베트남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 65년도부터 살짝 무슨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이제 이런 내용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회로. 서서히 이제 그걸 발을 떼다가 결국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이제 생기고 국경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전쟁까지 갈 수 있었던 69년도에. 그날로부터 중국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지금의 이제 미국과 지금 중국의 어떤 관세를 지금까지 50년 이상 흘러나온 그 역사에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트남을 버렸는데 그 시기에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군사력을 동원해요.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A7 공격기라든지 F111 장거리 침투기라든지 뭐 H140 건십 동원함, 그다음에 해병대를 한 200명 동원해서 캄보디아가 그 당시에 50년 전에 납치했던 마에게즈호를 겁을 줘서 일단은 찾고, 캄보디아 그 당시 군, 그 게릴라 성격의 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을 상륙해서 제압을 하려고 이제 상륙까지 해서 뭐 일부 피해를 받았는데 뭐 50여 명인가 60여 명 사이에 미 해병대가 전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다시 그 화물선을 다시 이제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캄보디아 군을 상대로 이제 베트남 군이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한 거 말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는 그 정도죠. 물론 최근에 태국하고 분쟁이 또 있었지만은 지금 질문 말씀하신 성격에 맞는 거는 그런 사례가 75년도를 기억하는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은 뭐 우리 군사력을 뭐 우리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이 있으니까 헬기 모함들 동원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공중급 비기가 있으니까 F-15K 투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대상국이 아닌데 말로 다 하고 먼저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실력을 볼 수 있는 게 아주 딱 순간적으로 딱 앞에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 10월달 뉴스로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에이펙과 함께 이렇게 딱 지나가고 11월달에 다른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얘기한다는 건 철지난 이것도 완전히 철지난 얘기. 과거 사례 얘기하는 것도 저조차도 50년 전 사건인데 재미없어요. 다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서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50년 전에 어떤 단발적인 충돌이 있었죠. 미 해병대하고 미 해군의 항공기들 동원하고 미 공군하고 이게 뭐 사실 다 옛날 얘기가 되버린 거잖아요. 뭐 엔테베 작전 뭐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거 지금 뭐 얘기하면 뭐예요?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대테러 전쟁이 중간에 딱 있으면서 모든 전쟁 성격과 작전의 성격이 바뀌었잖아. 지금 러우 전쟁 보세요. 그게 옛날의 전쟁 그 전에 전쟁 형태하고 이게 뭔가 대입이 돼요? 사례가 비슷해요?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다면 첫 24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F-15K 공중부배기 그리고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 해병대 뭐 실구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국에서 훈련을 이제 코브라 골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뭐 낯선 건 없는데 아니 그렇게 뭐 쳐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캄보디아 우리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왜 군사력을 동원을 하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뭐 707 투입? 아니 거기가 무슨 아프간입니까? 무슨 탈레반이 옛날에 그 미국이 그렇게 침투해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침투하는 그런 작전을 왜 생각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 군사 분야 평론가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거를 얘기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말 그대로 그들이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어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이제 라오스가 있고 캄보디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도 북한하고 끈끈하게 이렇게 별도로 투트랙이죠. 외교 관계 갖고 있는 게 이게 다 뭔가 돈이 유입되고 원조가 있으니까 중국하고 친한 게 다 돈 문제거든요. 군사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원조 자금이 이제 일정 부분 있어요. 난 그것도 좀 의아한 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다가 뭐 이렇게 줘야 되나? 그것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나라한테는 줘야 되겠죠. 뭐 유엔에서의 어떤 표 문제도 있고. 근데 캄보디아까지 그런 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됐어요.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이번에 우리 사람 죽었는데 돈 다 끊어야지. 그 돈 다 끊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인프라 건설에 더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쓸데 많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캄보디아도 사실 그게 돈 문제가 원조 받는 돈을 받아서 지들이 착복을 하든 부정부패 사용을 하든 그게 필요하니까 아야 저거 이제 철 지났다 경찰 같이 동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그 건들고 그 하는 사람들 우리 관광 문제도 있지 않냐 캄보디아 그러니까 다속해 뭐 그 니들 이렇게 해먹듯이 같이 해먹듯이 끝났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은 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 현 정부에서 그건 철저하게 얘기했을 거라 보고 있고 해당 나라 부서들도 그래서 그런 건 의심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관광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아직은 이제 좀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납치돼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단 캄보디아가 외형적으로 그 원조 자금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이제 지금의 10월 달까지 그 부분 그때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슈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간의 군사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어디 뭐 작전을 해야 되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 말고는 뭐 유사시에 그거 말고는 어떤 다른 나라 뭐 아시아에서 그럼 뭐 KF-21 문제 일으켰던 인도네시아도 쳐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가라앉고 있는 자카르타도 좀 이양 가서 점유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라별로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은 관세 무역 그런 관련된 게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군사력을 동원하냐? 그건 아니죠. 자꾸 뭐 이스라엘 사례를 드는데 그거는 이제 납치된 그 테러 전쟁이 대테러 전쟁이었죠. 일종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976년도 대테러 전쟁이 이제 근본이 되고 그리고 뭐 80년대, 90년대 그런 어떤 작전들은 대테러 작전들은 유럽이나 미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중심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대테러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대였고 관심의 대상이고 최고의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좀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별로 지금 현재 해가 바뀌어서 2025년 들어와서 특수부대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별도의 얘기인데 저부터가 이게 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최우수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사례라든지 미국의 뭐 델타포스나 뭐 네이비실 사례를 보면은 이게 좀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테러 전쟁, 대테러 부대 그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한도를 두고 얘기했으면은 조금의 어떤 여지는 저도 그 동의를 했을 텐데 뭐 정규군 부대를 동원한다 이게 무슨 뭐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무슨 해외 전쟁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이라크전 때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동원이 안 됐었는데 또 공명 부대만 제한적으로 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유엔 그 산하 부대도 그렇고 나가 있는 부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군사력전에서 왜 나오나? 그러니까 양국 간의 경찰 문제가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협의가 되고 마찰이 있고 이제 조정이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어 왔겠죠. 그리고 뒤늦게나마 11월 지금 초순인데 현재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군사력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국 핵무장 길이 열렸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나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 동북아 그 국가 위치에서 대중국 견제 역할을 일정은 좀 맡아라, 분담을 해라. 그런 요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1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안보, 동맹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결과로 그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 얘기가 도취되지 않았나. 사실상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은 다행히도 이게 새로운 좀 아이디어가 나왔고 역할 분담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현재 이게 뭐 발표된 지는 며칠 안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어떤 우리 국내 정치 상황, 정파를 떠나서 이거는 다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아주 노력을 잘해서 완성을 시켜서 확보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흔하게 이제 속된 말로 뭐 한 삽을 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수준도 아니고 티스푼 정도의 설탕을 살짝 넣어본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되게 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안보 동맹이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게 좀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해군 혼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건가요? 이게 일단 기간상으로 보면은 현재 2025년 현재 11월 초순인데 뭐 지난달 말에 이제 APEC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한미 정상 간에 이게 앞으로 보통 한 10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정부라는 게 4년 단위로 교체가 되는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 들어서 초기죠. 아직 이제 1년을 이제 막 채우려는 이제 순간이고 앞으로 3년 남았고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28년도에 끝나죠. 물론 이제 미국의 FI 기준으로는 뭐 한 2달 더 연장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 다음 정부가 민주당이 또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뭐 트럼프를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써 미국 내에서 반대파가 이제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미 행정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연속으로 이제 두 번 역임하는 경우는 이제 옛날에 뭐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때나 아니면 이제 오바마 정권 때는 연속적으로 했던 경우가 있지만은 이번 경우는 이제 연속으로 못했지만 트럼프가 두 번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라든지 그 공화당에서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간이 2029년에서 32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또 4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33년부터 36년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이제 미국의 행정부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 이 중간에 민주당 정부로 교체가 되면은 아마 이게 우리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이 좀 지지부진하게 좀 정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 행정부의 공화당에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기간을 거치고 재개가 된다 치면은 이제 2033년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한 중간에 4년 정도 까먹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뭐 2035년, 36년도 뭐 상당히 우리가 급하게 잡은 경우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2040년도에 최초의 일본함, 시제함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해군의 입장은 이 물건을 사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하는 입장이지 만들어 주시고 사주시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운영자로서. 그런데 그 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다른 부처, 마치 예전에 우리가 뭐 그 국산 군용기 개발할 때 산자부라든지 다른 데 어떤 그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관리하는 뭐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 뭐 외교, 통상부, 뭐 과기부, 산자부 이런 쪽이 다 전부 다 이제 뭐 합심을 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 부처마다 자기 속셈이 좀 자제가 돼야 되고 자기가 그거를 뭐 크게 나중에 좀 성과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욕심도 있어서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협의하다 보면은 이런 걸 상당히 좀 조정을 하고 자제를 해야만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또 미국의 행정부 교체될 때마다 또 외교부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협의를 또 잘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받쳐주는 거는 국방부가 이제 받쳐줘야 되겠지만 무기 획득 정책
배치가 일어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잠수함을 좀 우리가 좀 건조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장보고 3회 배치 2 사업인데 며칠 전에 배치 2, 그러니까 개량용 사업의 두 번째 개량용 사업에 일본함, 시제함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네임십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2척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배치 3가 하는 그 3척이 남아있는데 이 5척이 재래식 추진 기간인데 이것이 예정대로 변동이 없이 완성이 잘 돼서 배치가 돼야 되만,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돼야 되만 이것을 밑바탕 담보로 차기 잠수함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존 전력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고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위험한 쪽으로 그래서 기존 잠수함에 건조하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닌데 모든 전력이라는 게 단계적 그다음에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담보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좀 성급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5척 건조 사업을 좀 중요시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계획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나요? 일단 뭐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수심으로 따지면은 상대적으로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의 수심이 좀 더 깊으니까 그쪽 지역에 전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배치가 돼서 작전을 수행하면은 북한의 어떤 원자력 추진 기관을 북한도 이제 개발하겠다 선언했는데 만약 그게 등장하면은 그걸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4척. 왜냐면 보통 흔하게 얘기할 때 뭐 저도 이쪽에 종사를 하지만은 뭐 한 척은 정비라고 있고 한 척은 훈련한다 아주 일반적인 흔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전 운영에 있어서 2척이 다 작전에 나갈 수도 있고 꼭 그거는 무슨 뭐 교과서처럼 얘기들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 실무자들이나 국방부 이제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4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4척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획득비를 떠나서 4척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무기 획득에 있어서 보통 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 있는 얘기였어요. 이상이란 그 이상 숫자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보통 한 6척, 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뭐 늘어나겠지, 많겠지만은 8척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단 척수에 있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1차, 2차 사업으로서.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1차 사업이 4척이면 다음에 그 2차 사업은 4척은 좀 더 고성능화된 그 무장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 어려운 그럴 가능성을 이제 처음으로 무기 획득 사업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운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남다르게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SLBM 시험 준비 정황을 보였는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그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북한의 SLBM 시험은 계속 5년 이래로 계속 지속이 돼 왔죠. 근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고 그냥 일단 발표를 한 게 지난 3월 달에 원자력 추진기가 뭐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그게 좀 그 수년 전에 시험적인 뭐 김구르옥 합의라든지 아주 뭐 통상적인 그 소련 시절 소련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일단 발사관 중심의 테스트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은 갖고 있고 한 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북한도 그런 테스트 배드 형식의 2척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완성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는 얻었겠지만은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 도전을 하겠다. 더욱이 러시아하고 밀착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게 숙성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뢰를 나름대로 둘 간에는 양국 간에 신뢰가 쌓여서 안 보이지 않는 통상적으로 뭐 정찰 이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적 교류 아니면 그쪽에 기술자가 투입돼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철도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넘어와서 조용히 만나서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컴포넌트 문제는 다음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에 안보 관계자들이 이제 아주 면밀히 회의해서 우리도 하겠다고 이게 아주 대놓고 전 세계 아주 뭐 공식적인 거잖아요. TV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북한이 경쟁을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함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시작됐고 2025년도 연말인데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탐색전, 그다음에 그 기술 유입 문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결론, 이 어떤 협상 이런 거에서 결론 짓고 내년부터 실제 뭐 관련 설계, 기본 설계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주 최초에 그런 게 26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먼저 만드느냐, 이제 이런 싸움에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남북한의 무기 경쟁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며칠 전까지는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뭐 이런 거에 집중이 됐다면은 앞으로의 남북한 무기 경쟁의 어떤 그 방향은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을 놓고서 그리고 각종 드론을 공장
연장을 얼마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전 세계 트렌드에 또 서로 이 군사 무기도 발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30년도 앞두고는 이런 분야가 상당히 뭐 빈번하게 자주 뭐 이제 언론 기사도 나오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2035년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10년을 앞두고 새로운 이제 시대로 무기 경제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KSS-3 배치 3를 핵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가요? 배치 2, 그러니까 2차선이죠. 그 장보고 3형의 2차선을 지금 일본함을 장영실함이라고 해서 지난 10월 말에 건조식을 이제 해서 내년에 일단 완공이 되면은 27년도에 해군에 넘겨줘서 27년 말에 전력화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초도 작전 능력을 이제 27년도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건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2번함, 그러니까 세컨 배치에 2번함, 그다음에 또 3번함이 연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덧 203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 뭐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바로 장보고 3의 배치 3인데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전력이 뭐가 확보가 밑바탕을 깔아줘야만 그 다음 전력을 개발하거나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시간을 가져가는 거지 그냥 뭐 욕심만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아실 만한 분이 그거를 그냥 성급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해군 참모총장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저기 했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왜냐면은 과거에 공군 전력을 이제 예를 들면은 1990년대에 미국이 뭐 주도한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스스로 다 했다고 하지만은 주도하는 거 미국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미국제니까 전투기 KF-16이 그런 경우죠. KF-16이 120대 그다음에 뭐 20대 더 생산했지만은 그게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전력 증강, 질적 양적으로 이제 향상되면서 북한의 미그19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1995년 이래로 2005년까지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기반이 이제 딱 낀 거죠. 아, 북한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 만하다. 걱정될 게 없다. 북한의 공군력은 이제 충분히 제압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게 이제 2005년까지 KF-16 전투기 140대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F-15K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5년 10월 달부터. 그게 이제 비록 1, 2차 사업으로 이제 59대 한 대 추락했고 이제 소모됐고 또 다시 받은 게 있지만은 그래서 59대. 그러면서 이게 하나는 이제 단발 전투기고 쌍발 전투기 하이로 믹스 개념이었죠. 원래 탄생은 74년도에. 그게 딱 틀을 잡고 있으니까 북한 공군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넘어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국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폭격기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고 된 게 2005년 F-15K 도입한 10월 달부터 도입을 해서 거의 2015년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2015년 기준으로 하면 F-50이 이제 막 배치가 되고 뭐 원주 기지에 공격 기지만은 경전투 기지죠. 그리고 동시에 F-35A가 이미 결정이 2013년도에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 그게 이제 40대. 그리고 도입은 2018년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반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중단하고 건너뛴다는 거는 무기 획득 있어서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올라가. 중국군도 그렇게 했고, 뭐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성급한 마음에는 이제 언론에 앞서죠. 이게 뭐 바로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기존 계획은 해군 참모총장이 언론 보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마치 해군 참모총장이 건들 듯한 뉘앙스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실제 영상을 보면은 발언한 영상을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늘 성급한 거, 자기들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분위기도 설명도 안 하고 최근에 뭐 다른 예가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 정상하고 이제 회담을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펙의 마지막 끝순서로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TV에서는 영상에서는 방사능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기사에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다 뒤져봤는데.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싶을 정도의 온라인 기사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속도나 자막 능력에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디젤 잠수함은 이제 최대 우리 장보고 3를 기준해서 3주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수중에서 작전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상으로는 이제 뭐 평균 뭐 15km, 뭐 20km라든지 최대.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상당히 느린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추진 기간 잠수함은 뭐 무제한이라고 얘기는 좀 과장되게 재미를 위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수중에 잠복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 무슨 뭐 전제 조건에 식량이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달면서 자기 기사를 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제한은 아니고 사람 기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기묘한 작전에 있어서는 계속 추적해서 결과를 볼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치가. 근데 평상시에는 교체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 해군의 7함대에 전지 배치된 그 괌의 그 해군 기지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최대 이제 4척이 나와 있어요. 평상시에 2척이 나가 있고. 그건 이제 교대하는 거죠. 한 척이 그쪽 지역을
넓게 이제 순찰, 초계를 수중해서 하는 건데 또 그거를 이제 나머지 지역은 갭이 생기는 지역은 사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재래식 잠수함을 하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상호 이제 그 정보 교류를 하죠. 우리하고 또 달리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이라고 해서 무한정은 아니고 그래서 잠복 기간이 이제 중요할 때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추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며칠 많이 걸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수중 자망능이 좋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잠수함 승조 문제가 사실 뭐 독방을 쓰듯이 하는 그런 거다. 뭐 화장실도 그렇고 뭐 침실도 그렇고 거기서 생활을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상당히 그게 아주 답답한 경우죠. 뭐 2차 대전 때 유보트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의 어떤 격침 전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영상이나 뭐 스토리에서만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은 좀 비교적 얘기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평상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 작전하는 데서는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도 무제한은 아니다. 그리고 속도는 이제 뭐 얘기로는 뭐 60km 시속 높게 낼 수 있죠. 작전이 아주 기묘하게 추적을 할 때 상대방을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격침 뭐 순간까지 가려면은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뭐 놓치지 않고. 근데 평상시에는 역시 순항 속도, 최대 순항 속도가 아닌 일반 순항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엄밀한 상황에서 그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보고 3 3,000톤대 지금의 최근에 가장 최근에 건조한 이제 장영실 하면 이제 3,600톤, 그래서 만재 배수량이 4,000톤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도의 잠수함이 이제 좀 많아야만 동해안에서 작전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해역에 원산 앞바다 이격된 그 공해상 수중에서 이제 작전을 하려면은 3,000톤대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뒤에서 받쳐주는 게 그 먼저 전력이 214급 잠수함 독일제죠. 이것이 이제 뒷받침을 되고 그러나 209 잠수함은 이제 우리가 잘 사용했기 때문에 퇴역을 시켜야 되는 이제 순간과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9척 중에서 하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지금 나머지 후기형 3척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뭐 당분간 사용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5척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도태시킬 것인가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폴란드에 잠수함 수출할 때 우리가 1+1식으로 한 3척을 그냥 주겠다. 훈련용으로. 그 정도로 방사청에서 제안을 할 정도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 용도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제 구형 잠수함으로 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걸 눈치채고 한국의 K 잠수함 2,000톤대 관심이 있으니까 도입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아이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필리핀 정상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노리는 거는 일단 훈련용 잠수함. 폴란드에도 제안했으니까 자기들한테 달라는 식이죠. 근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장보고 3 나머지 5척을 예정대로 잘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전 배치를. 그게 이제 끝난 상태에서 원자력 추진기한 잠수함이 이제 뭐 건조가 됐다, 뭐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순간 어떤 시기가 오겠죠. 근데 그게 바로 해군에서 얘기한 대로 2035년 말 빨라요. 그리고 뭐 실전 배치는 2040년도. 그래서 이게 갈 길이 상당히 멀고 험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죠. 그걸 전문적으로 뭐 온라인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또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찬성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2003년도 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14급 잠수함 업자들이 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면허 생산이지만. 그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 추진기와 잠수함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그걸 흘린 거죠. 그 업자들이. 그걸 이제 흘려서 그게 시중에 언론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무슨 문제냐. 장보고 3에도 이게 순수 국산이라고 하지만은 일정 부분의 하이 테크놀로지 부분이 있어요. 잘 얘기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독일제 장비들이 아직은 일부 수입해서 장착을 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아직도 살아있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보다 못하지만은 국산화 시킨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독일 관련된 업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 항공기 분야에서는 T-50에서 F-50이죠. 그다음에 KF-21인데 KF-21도 미국제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산화 대한민국 국산화 한 대 있어서 점점 자기들이 먹을 파이는 줄어들지만 해외 업자들이 먹을 파이는 줄어들지만 끝끝내 관여를 하고 특히 미국 정부는 그거를 어떤 견제책으로서 심어 놓는 거죠. 수출을 또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KF-11 지금 현재 거 이게 이제 장치가 고도화되는 거죠. 근데 독일은 정치적인 어떤 한국과 독일 그런 관계가 아닌데 업자 중심으로 그 업자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또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한 이게 전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 미국 정부하고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뭐 공동 개발 형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동 개발. 우리가 지금 F-50 때 겪었잖아요. 그다음에 KF-21이 근본적으로 엔진이 미국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진 개발을 한국화 시키겠다는 거 한국형. 마치 스웨덴 사브사가 이제 그 시리즈로 만든 전투기들처럼 자국산 시키는 거. 그 원전 그 엔진은 뭐 미국제나 영국제였었는데 스웨덴이.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한국과 미국의 공동 개발 형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혹자는 뭐 사는 거다.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사는 거다. 마치 그 오커스처럼. 그거는 이제 좀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뭐 한 특정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동개발 형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좀 감시를 받고 그 모든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심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획득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망은 갈 길도 멀지만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확보하는 방식이, 획득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기술이 있어서 20년 전부터 있어서 뭐 스마트 원자로 얘기합니다. 뭐 어떤 박사님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해군 출신의 그 이제 평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도 있고 또 특정 기자들이 내가 취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원자로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내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검증된 기술도 아니고 그게 확실하게 또 미국의 통제를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떤 동북아 어떤 견제력의 중국 견제력의 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지 않고 어떤 미국제 기술이 좀 들어오고 혼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능력이 좋으니까 또 그 능력은 이제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을 중간에 아주 전문적인 업체 하나오션이죠. 이것을 놓고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또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론에다가 또 다른 유튜브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숨겨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우여곡절이 생긴다는 게 또 이 현재 이 순간에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먹기 위해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가설로 얘기하면은 국무총리 산하에 자리가 뭐 생긴대요. 이거 추진위원단에. 그러면 그 현 정부 기간 내에 이제 열심히 하겠죠.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이제 가긴 할 거죠.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또 이제 좀 가라앉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뭐 자리를 꿰차야 되겠다. 벌써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제 이제 귀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다. 반갑다, 놀랍다 했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수부대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점령하려는 목표는 무엇이며 대만군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이 방식이 이제 미국의 방식을 차용을 한 거죠. 마치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2003년도에 1991년도 걸프전 때는 대규모 재래시 전쟁, 유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규모로 수행을 했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정도로 모든 명분과 규합이 안 되는 게 2003년도 이라크 이제 침공 작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 수도 그때 비교해서 1991년도에 막 냉전이 끝나던 시기 그때는 어느 정도 다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전력이 아주 풍족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2003년도에 올라와 보니까 그 병력과 장비들을 많이 좀 줄이고 없앴기 때문에 작전 그 생각을 방향을 잡은 게 그냥 이라크에 바그다드 들어가서 후세인만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그런 아주 뭐 비용대 효과만 해서 우수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전례 없이 치고 들어갔죠. 아주 한쪽 길만 보고 계속 들어간 거예요. 바그다드 잡으러 가자. 결국 나중에 잡았지만은 후세인을 그래서 처형까지 시켰지만은 그러한 거는 이제 어떤 역사의 전쟁, 전사 교훈이죠. 새로운 21세기 전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니까 사실 나머지 그 잔존 군사력들은 이제 저항을 하겠지만은 그 뭐 게릴라 소탕하듯이 하면 되고 사실 또 이라크에서 미국이 그렇게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손을 떼고 아프간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지만은 아프간도 버린 거예요. 베트남처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이제 파키스탄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지진 나서 죽고 그러니까 그런 그 면밀히 보면은 미국이 버린 거고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만 얘기하다 딴 데로 샜는데 대만도 이제 중국도 그거를 차용을 하는 거죠. 타이베이의 총통 그러니까 어떤 총리 우리 같으면 총리 가가지고 그것만 딱 잡으면은 전쟁은 끝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십시오. 한반도에서만 남북한이 이렇게 냉전 시절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서로 쳐다보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교류 측면이나 외교 자유화되면서 1992년도 이후에 서방 측과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자유되면서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돈만 있으면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비자도 뭐 면제되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일단 그런 면에서는 관광 측면에서는 자유스럽잖아요. 그다음에 그들이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잖아요. 사회 활동을 자기들 공부도 자유롭게 하고 다만 이제 해당되는 중국 정부에 대한 것만 손대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하고도 교류가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분야, 뭐 연예계도 그렇고 우리는 남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와해가 될 수 있죠. 중국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대만 사람들이 와해가 돼 있고 흐지부지 돼 있고 그러면 금방 점령이 되고 이제 중국에 생각할 때는 타이베이에 해당되는 수뇌부만 잡으면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었다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키예프 들어갈 때 2022년 2월 24일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내년 2월 달이면 조만간 만 4년이에요. 만 4년. 러우 전쟁.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돌입하면 그렇게 해서 또 아닌 경우가 또 생겼죠. 이번에. 그래서 중국은 자꾸 이제 그걸 노리는데 그렇게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한때 북한도 그 북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도
2015, 16년도에 우리한테 그 보란 듯이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당시에 대통령 납치를 이제 할 수 있는 헬기로 침투해서 그 모습 보여줬잖아요. 겁줬잖아요. 그로부터 10년 지났어. 그래서 그게 한때 또 뭐 군사적인 뭐 방식, 뭐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러우 전쟁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어떤 그 미사일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전쟁이 이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중동으로 해서 파키스탄, 인도, 항공전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까지 왔죠. 이렇게 돌아서 오죠.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나 태국, 캄보디아는 지금 전형적인 사례고 항공전에. 근데 저 두 가지 전쟁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나리오로 그렇게 뭐 공수부대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대만 취재를 다녔어요. 훈련할 때마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특정 공군기지에서 이제 막루 같은 데 건물 이제 옥상에 가서 사진 찍게 해요. 가상 중국 공군의 수송기가 들어옵니다. 낙하하죠. 공수부대. 빨간 철모예요. 그 위장을 식별하기 위해서 일단 훈련이니까 빨간 거를 이제 이렇게 천을 씌워서 헬멧 쓰고 낙하해서 하다가 포위가 돼요. 그 넓은 기지에서 포위가 되는 게 대만군의 경전차, 장갑차, 험비 막 360도 포위해가지고 이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훈련인데 이게 이제 공포탄을 이제 조작을 잘 해놓으면은 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딱 쏘고 이게 아니라 땅땅땅 계속 그냥 훈련인데 막바지에 이렇게 저 같은 대한민국 사람 있고 뭐 취재진도 이렇게 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듯이 공포탄인데 집중 사격 그냥 소리가 엄청나게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전에 따라서 중국의 공수부대가 전멸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반대로 점령할 수도 있고 어떤 대만군의 어떤 작전 태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지금 씁쓸한 웃음을 제가 지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났어요. 그냥 몰살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포로로 잡아서 빨간 헬멧. 근데 보니까 여군들이 섞여 있어. 가상 그 중국군의 여군들이. 나중에 인터뷰도 시켜요. 뭐 소감이 어땠는지. 그게 지금 10년, 딱 10년 전에 제가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대만군도 최대한 저항을 할 것이고 작전 태세가 돼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중국군의 어떤 거 서로 섞여 있으니까 간첩도 있을 거고 그쪽을 이제 중국을 지지하는 어떤 군인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는 이제 러우 전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스파이나 우크라이나 스파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근데 한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유사시 상상할 수 없을. 그래서 좀 두려운 거죠. 현재 남북한 관계가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관계와도 틀려요. 만약에 대만이 이제 중국한테 점령됐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어떤 흡수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어떤 그런 돈벌이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를 적정선에서 하면은 그래서 한반도하고 대만 양안 사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발표한 티돔은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위협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나요? 대만이 처음으로 제대로 중국의 미사일, 탄도탄 위협을 한번 제대로 받은 게 1996년도에 중국군이 이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대만의 앞바다, 타이베이의 시내에서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베이가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열차, 우리 같은 전철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좀 그 북쪽으로 올라오면 찌룽이라고 했어요, 찌룽.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 인천 같은 도시인데 그 앞바다에 탄도탄을 엄청 쏜 적이 있어요. 96년도에. 그래서 양안 사태가 아주 심각한 적이 이미 한 거의 20여 년 전에 30여 년 전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 칠함대가 항공모함을 투입해서 그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미사일 쏘지 마.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미 해군의 칠함대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이게 잘못 쏘면 이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사를 중단해서 그 위협하는 거를. 그랬던 게 이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대탄도탄, 소위 이제 뭐 96년도에도 뭐 패트리어트가 뭐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었고 좀 여담이지만 그거를 또 한국에 못 팔아 먹기 위해서 방해하는 다른 업자들이 자기 무기를 팔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는 뭐 격추율인 뭐 10% 이하다. 근데 그 속셈은 이미 90년대 패트리어트 국내 들어오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줄어들까봐 그런 온갖 아주 음해성 작업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2008년도에 중고 독일제를 사왔지만 어쨌든 그 시대가 벌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떤 좀 명성을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로서 자리 잡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대만군도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도입을 이제 확대를 하고 더 많이 사고 계속 지금까지도 자국산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타이베이 그 방산저시를 제가 9월 17일에 갔다 왔는데 왜냐면 제가 2011년도에 방산저시에 갔다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이걸 갔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공개 장비는 치안궁이라는 우리나라의 엘셈 같은 미사일 공개가 됐어요. 발사 차량, 발사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통제하는 레이더 시스템. 거의 뭐 느낌이 우리나라 SM 시스템하고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부 시스템은 아마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을 미국을 통해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제 기술을 좀 사왔거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도 대탄도탄을 이제 장만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일반인한테 공개한 건 그날이 처음이기 때문에 9월 17일 날 본격적으로 우리 LSM이 연말부터 이제 생산 들어가는 게 내년부터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비슷한 시기예요. 대만군도 그거도 대탄도탄 치안공 시리즈를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장만을 하는 건데 이것의 어떤 그 원인을 유발한 거는 공산국가죠. 중국이 그렇게 했고 북한도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고 러시아는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 있고 그냥 이게 장만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어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30년을 이제 앞두고 한 4, 5년 동안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장비는 기본 수량 열심히 이제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유럽 쪽은 이제 나토 지역은 미국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제를 또 뭐 에로 시스템을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 소식에 그것도 조달 시간에 있어서 불안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천궁2부터 해서 LSM까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뭐 전차 개념이 아니고 전차나 자주포같이 수출, 방산 수출에 있어서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1차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눈에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의 시야에 다 들어온 거죠. 이 장비까지. 그래서 LSM까지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미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고 독일하고. 그래서 무기들이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상당히 다종다양하게 이게 좀 판매되고 사이되는. 물론 이제 60년대 특히 70년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보다 더 많은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는 시기를 접어들지 않나 당분간 뭐 2040년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방어형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이라도 뭐 호황을 누릴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2027 강군몽, 즉 세계 최강 군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 능력은 실제로 어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2025년 11월 달인데 2027년이면 이제 정확히 뭐 한 1년 반 남았잖아요. 근데 중국군의 현실이 과장된 게 실력은 그 예전에 2005년도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 구축함 전투기부터 해서 현대화시킨 게 2005년부터예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수상전투함, 항공모함 포함해서 호위 전단을 꾸며야 되니까 이게 현대화되기 시작한 게 출발점이 2012년.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항공모함을 세척고 있는데 완성이 안 된 게 그냥 숫자상을 보세요. 중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기관 공격형 잠수함 SSN, PN이 아닌 현재 실전 배치된 게 6척이에요. 그러면 항공모함은 3척이지 않습니까? 6척이면 2척씩 보통 호위세력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둘. 뭐 정비훈련 다 배제하고. 툴들이잖아.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해군이 후속 잠수함 8척을 지금 동시 건조에 들어가 있어요. 8척을 동시 건조. 실제 조선소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2030년 가야만 14척 체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정비, 교육, 훈련 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빼놓으면은 실제 뭐 2-3척씩 이 전단에 배치할 수 있는 게 그래야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수상전투하면 자기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판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돼 있는 게 8척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도 뭐 30척까지 확보를 하겠다는데 뭐 계속 뭐 찍어내듯이.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이 항공모함 전단이나 뭐 원자력 추진기관 공격형 잠수함이나 뭐 중국판 이지스함 다 합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데는 돼요. 중국을 포위하는 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숫자인데 일본 자위대, 미국 태평양 미군이 그거를 이제 삐집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너지는 거지. 자기들이 포위되면 옆구리 찔려서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이 침공 작전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이 얘기한 뭐 27년도는 1차적인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인 거는 실제 완성은 중국군의 어떤 또 이제 미군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완성되는 거는 이제 2032년이 지나가면서 전력화 작전에서 딱 싸울 수 있는 태세가 되는 건 2035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맨날 우리가 언론을 뜯어먹고 사는, 서로가 뜯어먹고 사는 그런 사례예요, 이게. 너무 언론을 앞서가야만 자기들이 하루하루 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면밀히 따져보면은 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두 번째예요. 중국군의 실력은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세력 자체가 그냥 대만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서 특히 해군력이 뭐 공군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륙해 싸우는 건 세 번째 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이제 오랜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가서 어제 뭐 얘기한 게 대만 그 침공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건 두고 봐라. 그럼 이게 상당히 뭐 이게 좀 발설이 NCND 뭐 이게 뭐 특정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이거 알 수 없네. 그리고 최소한 트럼프 있는 동안에는 쳐들어가지 말아야지. 트럼프가 이제 불같은 성격이니까 일기 때보다는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야 밑에 이제 군부에다가 최소한 트럼프 때는 들어가지 말자. 전력도 완비가 다 안 됐지만은 이거 가지고 대만군만 상대하기는 충분한데 저 트럼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지금 다카이치 일본도 좀 그러고 강성이 들어섰고 그래서 아무 향후에 임기 동안 트럼프의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그게 침공
침공을 할까? 저는 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쪽으로. 그래서 27년, 그럼 현재 25년에 취임했으니까 25, 26, 27, 28년까지는 이게 뭐 보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도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딱 연도를 정해놓은 거는 그냥 언론사들 먹고 살라고 맨날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언론사들 상대로 과시해야 되고 먹고 살아라 하나 띄워주는 거. 그런 성격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임기가 트럼프 28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권이 미국의 행정부가 다시 민주당으로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는 이제 모르는데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이 일반 여객선과 화물선을 군사훈련에 동원하고 있다는데 전쟁이 나면 이런 민간 선박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아니, 그게 먼 나라, 그 중국이 뭐 비행기 여기서 1시간 거리지만은 멀리 있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기준은 이제 현장에서 은유로 봤던 걸 하면은 이미 2005년도, 6년도에 강화도 지역에서 이제 해병 2사단이 북한군의 이제 그 도하, 뭐 이렇게 훈련, 침공, 그 지역적인죠, 제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걸 훈련을 보니까 민간 선박, 소위 전차는 아니더라도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백령도를 간다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여행을 다니시면 이제 그런 밑에 평평한 그 LST 같은 그 선박들 그걸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대로 동원돼요. 포항의 상륙 훈련 때도 그렇고 우리 강화도 쪽에 훈련할 때도 다 받고. 그게 뭐 그 나라만 중국만 그렇게 뭐 동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건 미 해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 전쟁 때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해리어 전투기 싣고 실제로 이거는 유사시에 다 동원돼요. 어느 나라든지 그 민간 선박이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게 예비군 지금 뭐 기준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 이상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지프차를 유사시에 징발할 수 있는 그게 제도가 돼 있었던 거. 유사시에 그게 다 군용으로 전용이 되니까 지금 뭐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면은 그런 게릴라들이 뭐 많이 사용했잖아요. 거기다 그냥 뭐 기관포 거치하거나 뭐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상용 그 장비들도 선박이나 차량도 언제든지. 그다음에 우리 항공 분야에서 대한항공의 화물기라든지 뭐 아시아나 아직 완전 통합이 안 됐으니까 이제 물자 실 수 있는 게 유사시에는 이제 탄약 실으러 가야 돼요. 뭐 미국 가든지 뭐 일본의 탄약 시설에 가서 오키나와 탄약 시설에 가서 싣고 온다든지 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그런다? 중국이 이제 동원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례를 들여다 보니까 미국, 영국, 뭐 하다못해 대한민국 다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서야 이제 기획을 해서 다 짜맞추는 거죠. 이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선박도 다 활용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숫자상으로 이제 이걸 압도하려면은 특히 미 해군을 압도하려면 다 동원을 하자. 조직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당연한 상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군이 매년 실시하는 도서방어 훈련은 중국의 초기 상륙 공세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1차적으로 이제 대만 본섬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길 제외하고는 앞에 섬이 또 마조도라고 하나지 뭐 마공도 하여튼 한문에 따라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섬이 이제 가보니까 있고 좀 커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본토 중국 본토에 붙어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 두세 개 가 있는데 대만군이 근데 그거는 점령 당할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군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9년대에 근무도 들어갔다가 몰살당한 적이 있고 포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워낙 뭐 이 중국 그 당시 중공이죠. 처음 이제 탄생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장비 제대로 없이 들어간 거죠. 이 근문도 전투에서는 아주 유명한 게 경전차 그 N5A1이라는 37mm 주포. 우리나라 K11 장갑차가 40mm 기관포거든요. 그거 비슷한 포로 아주 뭐 이 중공군 그 당시 중공군을 아주 다 상륙하는 중공군을 다 몰살시킬 정도였으니까 전차 몇 대가. 그래서 아주 뭐 뼈아픈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중국군은.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뭐 세월이 뭐 8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뭐 장비도 뭐 상당히 현대화돼서 지근 거예요. 가까운 거리고. 그 정도는 이제 연습 삼아. 그다음에 전 세계적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미국한테 보여주고 일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점령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금문도는 결국 점령이 좀 당하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현실을 봐야만 대만이 침공을 안 당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금문도를 그냥 뺏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 우리가 특히 동영상으로 이제 TV 촬영으로 포로 잡힌 대만군이 이제 끌고 가는 거 그 상징성을 보여주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안타깝겠지만은 서방 측 입장에서는 근데 금문도 정도는 뭐 내주지 않을까 저항을 하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거기서 어떤 소모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만 해군이 거기에 보급 물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상륙함들이 좀 많아야 되고 현대화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몇 척 안 되고 너무 노화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들이 만든 대만에서 만든 산 안토니오급 흉내낸 디자인의 상륙함이 있는데 그때 뭐 스크류 고장 나가지고 망가지고 부실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보급도 제대로 못 하고 뭐 보급하러 가다가 또 격침될 수 있고 중국 공군이 또 격침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문도 옆에 있는 두세 개 섬들은 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 효과는 그걸로 서방 측에서 긴장도 당연히 더 지금보다 더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군사 원조가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래서 대만 본토를 점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유추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으로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자체를 제가 뭐 좋든 싫든 간에 군사 매니아에서 출발해서 무기체계 월간지를 직접 편집을 하고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도부터입니다. 좀 됐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분야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장 취재, 그러니까 실제 실물을 접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거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녔고, 그 시절이 2008, 9년까지 지속됐어요. 그래서 사진도 사실 많이 촬영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체적인 이제 갭이 있는 게 오른쪽 다리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불편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그것도 한국군 장비를 많이 접하기 위해서 많이 현장을 다녔었고, 제 외형에 어울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재도 뭐 한 2017년, 18년까지 많이 다녔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보고 이렇게 접한 건 많은데 제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숫자 같은 걸 잘 못해요. 숫자 되게 보면 수치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부 무장체계 어떤 가로 세로 이런 거 따지는 거. 근데 그거를 또 잘하신 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은 온라인에 이제 블로그 중심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군사세계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미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지금은 다 유튜브 세상이고. 근데 유튜브 세상도 설명을 이게 새로운 매니아들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더라고요. 현재 이 분야가 군사 분야를 KF21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다 하는데 초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반성하거나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쉽게 원리를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을 이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플랫폼 종류로 뭐 종이 시절에서 온라인 시절, 블로그죠. 그리고 이제는 영상인 유튜브 시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뭐 뒤늦게나마 이 영상 쪽으로 이제 들어왔지만은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좀 설명을 어떻게든지 쉽게 금방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